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 고정 출연을 했던 민주당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벌써 현 정부에서 돌직구쇼 출신이 수석으로 세 번째 발탁이 됐네요. 자, 과연 박수현 전 대변인, 박수현 소통수석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까요? 오늘 강력한 분, 새로운 출연자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일면 보도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톱 뉴스인데 과연 7월 국민의힘 입당 정말 사실인 건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호수 임명 강행. 여당은 3분 만에 김호수 검찰총장 단독 처리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7시간 뒤 재가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33번째 야당을 무시한 임명 강행이다. 의회 독재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여당에서는 남 탓을 하고 있는 야당이 33번째 비협조했다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지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처럼 신고 대상입니다. 기억하시다가 과태료 받으실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 미리 예고드립니다. 사진 한 장이 기사를 다 살렸습니다.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이 사진 기사의 제목은 혜경님 나이스샷. 자태를 보면 골프 연습 굉장히 폼이 되게 좋은데요.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이스샷. 불법 단속 출동한 경비하면서 혜경 간부가 이렇게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찍혔느냐? 단속 대상자에게 사진을 찍혔다고 합니다. 야, 이 경찰의 명이 얼마나 명이 안 서는 대목이겠습니까? 해경에서는 걸레자루로 한 거다라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더욱더 황당케 하고 있습니다. 걸레자루로 나이스샷.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자, 박수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그의 빈자리를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을 특급 출연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이자 북구에서 4수 끝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한 현 정부의 핵심 전재수 의원, 오늘부터 돌직구쇼에 합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의원님. 예. 한마디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리죠. 이렇게 우리 채널A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어떻든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요. 저희 당의 입장이라든지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떠나서 빈자리가 너무 컸던 이재명 기자 오늘 휴가 복귀했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톱뉴스 주제가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본격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 행보라는 주제입니다. 윤 총장이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오늘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 톱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이 공개가 됐는데 윤 전 총장의 외가댁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그리고 이 토속 음식 식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이제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이제 마스크를 내렸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어린 아기까지 안고서 윤 전 총장과 함께 이제 포토 타임을 부탁을 했고,
윤 전 총장이 제가 영광이다 라며 흔쾌히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님과도 한 컷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고 윤 전 총장 식당 사장님이요. 요게 이 토속 음식점이라고 해요. 요 강릉 쪽에 어떤 감자를 이용한 감자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여러 차례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대민 접촉,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건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윤 전 총장의 외갓집 동네 식당 사장님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식사도 못하시게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뭐 제가 영광입니다. 찍어야죠. 뭐 이거 그냥 다 찍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홈페이지에 뭐 그런 거 뭐 식사하시는데 좀 이따 하면 아예 아닙니다. 뭐 사진 찍고 먹죠. 그러시더라고. 나도 놀랐어. 저 찍으면서 텔레비 볼 때는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함께 응해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뭐 검찰 있었을 때도 윤 전 총장이 많이 오셨나 봐요? 그 양반이 옛날에 강릉시청에도 좀 근무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식당에 그 앞에 골목에 사셨고 그 아래 골목에는 권성동 의원이 살고 이랬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하고도 그 엄마하고 총장님 그 어머니 할머니하고 저희 친정 엄마랑 뭐 다 이렇게 한 동네 할머니들이에요. 외갓집 동네가 저 식당 근처라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떠나고 돌아온 이재명 기자. 무서운 부인 줄 알았다. 식당 사장님. 참 솔직한 인터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무서운 사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랑 흔쾌히 사진 찍어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젠 구체적으로 대권 행보 걷겠다. 시동 걸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6차례, 그 이전에 6차례 행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학습의 시간이었던 거죠. 뭐 외교,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었고, 일각에서 뭐 축적의 시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는데, 축적의 시간을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행보는 전혀 달랐죠. 대민 행보였던 거죠. 예. 민간인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또 당연히 지역구를 만났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전까지 행보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선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지금까지 통용됐던 법칙이 뭐냐면. 대선의 법칙. 그렇죠. 공개하는 겁니까? 지역 기반 없이 당선된 후보가 여태까지 없죠. 지역 기반. 그리고 제3지대 성공한 후보가 없죠. 제3지는 안 된다. 이제 여당, 야당 제1, 2당에서 그러니까 기호가 1, 2번만 당선됐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는데 과연 윤 총장이 그렇게 되면 지역 기반 윤총장이 지금 현재까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뭐 충청 대망론 같은 지역 기반을 올라탈 수 있느냐, 지역 기반에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 과연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어떻게 이제 결합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사였던 건데 예. 사실은 지금 보여준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 두 가지 숙제를 다 풀어준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가가 있는 의원을 지난주 수요일 만났다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을. 그러니까 충남 공주가 이제 본가인데 그 본가의 지역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에 또 지역구를 만났습니다. 본가 외가 다 갔네요.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 그야말로 지역 기반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인 거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반드시 결합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어떻게 합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였다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대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역 기반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과연 제3지대에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의문점들을 저는 다 풀어준 행보를 지난 일주일 동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조간신문에도 오늘 해석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달렸는데 이 기자가 분석하기로는 본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충청도의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것, 외가가 있는 강릉 지역의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 그리고 대민 활동을 한 것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지역 기반에 대한 의미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릉시 외조모 산소 성묘를 하고 권성동 의원 지역 인사 2명과 3-4시간 회동을 했다. 검사 출신이고 동갑내기다. 윤석열, 권성동 의원. 윤 전 총장이 강릉에 온 김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연락 와서 만났다.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군요. 나 강릉 왔는데 얼굴이나 보자. 이래서 만났다.
동석자들 대선에 꼭 나가야 한다. 정권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열과 성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거 뭐 고민해보겠다. 뭐 숙고해보겠다도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도직구쇼 오늘부터 함께해 주셨는데 상대당이잖아요. 이제 대선에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대당의 적장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윤 총장이 권성동 의원과 강릉에 만나서 대선 나가야 한다라고 하자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는 건 반드시 나오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예. 근데 대선에는 반드시 출마하겠죠. 반드시 출마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출마한다라고 보고 있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식당에 가셨는데 많은 분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진을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 알고서 이렇게 보도를 했겠습니까? 이미 이제 강릉에 가면 사진도 좀 찍고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가서 지인 만나듯이 또 외가가 있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식사하는 거라면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마를 거의 아마 뭐 기정사실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또 텔레비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면 다 저렇게 사진 찍자고 그럽니다. 우리 예. 김진앵커 있잖아요. 예. 식당 가보세요. 막 난리 날 겁니다. 서로 사진 찍자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제 지역구에 가면 밥 먹으면은 사실은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몰라요. 부산에 가면? 그럼 저기 가서 인사해야 되죠. 여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 특별하게 뭐 그렇다기보다 대개의 경우 정치를 하거나 또는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저렇습니다. 우리 김진앵 식사 한번 하러 가보세요. 인기 대단할 겁니다. 부산 북구 한번 가겠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호 2번 달고 나오리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실 겁니다. 오.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당을 새로 만들다거나 이럴 만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 당을 새로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김종필이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 또 그 시절에 이제 정치 상황에 맞는 이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면 가능해도 이제는 혼자서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정당에 이제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를 할 거라 보고 다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죠.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폭망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윤석열 총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지율이 뭐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국 장관과 막 부딪히고 조국 장관 뭔가 수사하고 예. 가족들 기소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것으로부터 온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폭망시켰죠. 민주당도 폭망시킨 겁니다. 민주당 폭망시킨 거 맞습니까? 폭망시킨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돌직구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조국 장관과의 갈등, 수사, 가족들 100명 동원해가지고 80군데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렇게 기소한 거 아닙니까? 거기로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폭망시켰고 민주당도 폭망을 시켰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폭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재수 의원의 개인 경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을 만난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직을 운영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통이 크고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민주국가의 리더십은 여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 저희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오느냐 1번, 2번은 당으로 들어가서 나오느냐
제3지대에서 독자로 나오느냐. 사실 이 두 번째 물음이 잘 풀리지가 않았는데, 자, 이재명 기자의 어떤 아까 대선 승리의 법칙을 듣고 전재소연 상대당이지만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도 들어보니까 질문들에 대한 답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월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7월에 국민의힘 입당, 정진석 의원, 충청 대망으로 계속 띄우고 있는 정진석 의원 만났죠. 강릉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희숙 초선 의원 만났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입당을 바로 할지 포럼이나 선거 캠프부터 만들지 등 가능성은 열려 있되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는 것은 불변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물론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갈래에서 이런 메시지가 지금 보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변이다.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는 것. 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권 관계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당 시기를 검토 중이다. 조금 더 진전된 얘기예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합력 가능성 크다. 이렇게까지 지금 시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 얘기 바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야, 오늘 뭐 돌직구쇼 전문성들이 다 지금. 기분 좋은 뉴스인데요. 이거 뭐 네. 얘기 오고 갔는데 우리한테만 얘기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기분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렸던 건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후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의 엄청난 승리 이후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가서 누구든지 함께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고 싶은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선거를 치르는 거는 뭐 불변이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7, 8월? 지금 바로 6월 10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7월 달은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나면 많은 주자들이 뛰어놀게 됩니다. 그 7월 달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당권 주자로 나오면서 추석 때까지 조금 늦춰서 그때까지 모두를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또 공언을 하고 있죠.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시기, 속도들은 좀 조절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들어오게 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권성동 의원을 만난 거에서 하나의 해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우호적이고 함께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부터 만났다. 첫 번째, 충청 대망론을 기치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정진석 의원이잖아요. 예. 정진석 의원을 만나면서 가장 강력한 우군을 확보해놨고요. 권성동 의원은 오랜 친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의 불편함,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의 핵심 중진 의원으로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입당에 대한 포문을 열고 여기에 대한 지난 과거보다 미래를 나아가야 된다는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윤희숙 의원처럼 초선 의원이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함께 옆에 서 있게 되면 아마 윤 총장에 대한 입당의 시기들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공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이다라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뉴스인데 또 다른 사람을 한 분 더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건축가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건축가인지가 중요하겠죠. LH 사태를 예측한 건축가와도 만났다. 지난 27일 유명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서 LH 사태 등 부동산 문제를 논의했다. 보면 반도체 한번 갔다 오셨고 IT 기업, 벤처 기업의 코인 관련한 그렇죠? 거기도 갔다 왔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지금 LH 사태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LH 사태에 대해 독과점 구조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력이 집중되는 건 시장에 반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유현준 교수는 그러자 실질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중소규모로 재건축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 유 교수가 지난 2월에 LH 사태를 예언한 듯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정치가를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대주택 짓겠다고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지하면 안 된다고 봐요, 20대는. 그거는 영원히 20, 30대의 세대들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정책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소장농으로 묶어두는 거고, 끊임없이 그 정치가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사람으로 계속 두는 거예요. 진짜 나빠요. 신도시 만드는 거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두 종류예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요. LH 직원입니다. LH 직원하고 관계자들이다.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다. 라고 마치 LH 사태를 예측했다는 듯한데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교수예요? 유현진 교수 굉장히 지금 유명한 교수죠. 그야말로 책을 내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언론에 지금 칼럼도 게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어떤 지역별 맞춤형으로 좀 다변화된 그런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일관적으로 해왔던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났던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정부 누가 집권하든 간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인 거죠. 과연 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할 것이냐. 물론 이제 공급 대책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공급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국가 주도로 할 것이냐. 현 정부가 지금 이제 공공임대 중심의 그런 국가 주도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민간 중심을 할 거냐. 민간 중심을 하더라도 지금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같이 대규모 개발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를 민간에게 맡기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거고 사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도 유현준 교수를 만난 게 아닌가 싶고 유 교수의 조언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니까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정책 등판하는 순간에 부동산 경제에 대한 분명히 본인의 공약이 필요할 테고 공약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면 이제 저 만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 좋은 게 좋다고 어물쩍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뉴스도 오늘 들어와 있는데 자,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데 이게 어떤 혐의예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간 22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지난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데 최 씨의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물러날 당시에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최근 다시 수사를 재개하면서 이 결심 공판에서도 밝혔다시피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업자들이 부정 수급을 받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다. 즉 형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실질적인 판단을 해보았을 때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게 된 것인데 이 최 씨는 그에 대해서 적극 항변합니다. 병원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결심이 이루어졌고 조만간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방도 치열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무혐의가 됐었던 거고 중앙지검은 3년을 이제 구형한 상황인데 윤석열과의 관련은 있습니까? 의혹이? 이 사건 자체는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사건 수사로 인해 재판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가야 하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들은 누구나 그렇듯이 가족 문제로 여러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해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최근에 언급했고 대권주자 정세균 전 총리도 가족의 범죄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고 구체화했는데 대권 레이스 경쟁이 본격화되면 민주당에서 장모 의혹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단은
정치 시작도 아직 안 했고 할 거라는 이제 확정은 가지고 있지만 시작을 아직 안 하셨고 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많긴 한데 그러나 민주당이 준비하건 하고 있지 않건 간에 예. 일국의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 검증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증은 때로는 이제 정당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또 언론이 이제 검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그것처럼 이전에 무슨 정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또 뭐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그걸 또 집권하는데 또 정권 유지하는데 써먹고 하는 이런 공작 정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질문이 나와서 아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뭐 특별하게 뭐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라는 말씀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요즘 뉴스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앞서서 우리 또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조국 수사로 인해서 민주당을 망하게 했다. 거기에 장본인 중 한 명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조민 표창장과 논두렁 시계라는 흥미로운 제목 뽑아봤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알쏭달쏭한데요. 조국 전 장관의 이 저서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몇몇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본인을 동일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족 비리 의혹의 장관 사퇴 고민 당시에 대해서도 여권 인사들이 만류하면서 검찰, 언론, 야당이 노 대통령과 측근들을 잡아 족쳤던 상황과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과 자기가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펼쳐졌던 상황이 같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SBS의 2009년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동양대 표창장 보도에 대해서 이건 마치 실체가 없는 거다. 라고 확 폄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논쟁적인데 일단 이재명 기자. 팩트부터 체크해보죠.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3심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논두렁 시계와 같은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논두렁 시계와 전혀 달리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까? 뭐 일단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그 판결문만 보면 결과만 보면 허위 인터넷에서 모두 인정을 했죠. 다시 얘기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갖고 있는 7개의 스펙이 있는데 그게 모두 다 허위 아니면 위조됐다, 가짜다라고 한 게 재판부의 재판부 입장이고 재판 판결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이 문제를 어떤 체험 활동과 인턴 활동이 구분이 좀 애매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명박 전 정부 때부터 있었던 입시의 어떤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판부 얘기인 겁니다. 7개 스펙이 모두가 허위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부풀려졌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걸 한 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양대 표창장이죠. 하지 않고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여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했는 걸 안 한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마치 이 정도로 했는데 더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는데 허위로 스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이었죠. 더 민초에서 쓴소리 경청했을 때 20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의원님들 그 같은 방에 있는 인턴 비를 붙잡고 물어봐라. 아니 누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고 표창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대학에 진학했는지 한번 물어봐라라는 게 20대 항변이었던 겁니다. 예. 지금 그 질문을 끊임없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거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그야말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건이 논두렁 시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그런 사실을 흘려으로써 쉽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유죄를 그런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된 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사건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 제기된 건 공소장 내용과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죠.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논두렁 시계와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논두렁 시계를 얘기한 게 결국 노무현 전 지지층, 전 대통령의 지지층 내지 어쨌든 친문이라든지 친노라든지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지금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성명, 어떤 해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민주당한테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인해서 민주당이 폭망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돌직구 질문 전재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누구보다도 인연이 깊은 분이시죠.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도 지냈고 부속실장 지내셨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의 측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조국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황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비판이었는데 자,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자신의 책에서 저렇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무게감과 또는 뭐 이런 뭐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조국 장관 또 윤석열 총장까지 연결되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 개혁인 것이죠.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검찰의 저항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그 타겟이 조국 장관이 됐던 것인데 조국 장관은 그 이전에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또는 공정과 정의를 목 놓아 외쳤던 분이었는데 근데 좀 이게 알고 봤더니 뭐 이런저런 좀 말과 틀린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조국 장관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요 앞에 강화문 길거리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다니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해 보이고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을 한 명 그냥 잡아다가 검사 20명에 검찰 수사관 80명 동원해가지고 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 사돈의 8종까지 80군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저 정도 나왔다 그러면 과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고서 했던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 없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권한을 서로 쪼개고 나눠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력을 비판하는 선에 삼아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과 동일시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메시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정부를 쳐서 수구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2명의 대통령을 감옥 보낸 윤석열은 조국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방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계없이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말 그 실제 어떤 필요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수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조국 전 장관 2019년에 분명히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다. 엄정하게 수사 잘할 거다. 라고 말해놓고 엄정하게 수사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수구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아니 왜 이렇게 평가가 본인 수사에 대해서 서운하게 했다고 평가가 갈라집니까? 사실관계는 엄밀하게 짚고 가야죠.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대권 주자를 부상한 게 아니고요. 그 뒤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들을 비롯한 정권의 뼈아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게 되죠.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가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모든 인사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순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였고, 그때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다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윤석열 전 총장을 유력한 대권주자로 만들어줬던 건 지난해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여기 제가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키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조국의 시간이라고 냈잖아요. 이 조국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다 갇혀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깊은 걱정과 고심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서로 공방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 4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 재판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책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죠.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려고 했던 초선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펼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조국의 시간이 갇힐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미래 권력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을 밟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조국 전 장관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 내용 중에 흥미로운 대목도 나옵니다. 지난 조 전 장관 청문회 때 주먹을 불끈 쥐는 일이 있었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가장 모욕감을 느낀 순간 딱 지목했어요. 김진태 전 의원의 언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내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따지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절로 주먹이 쥐어졌다라고 나름 솔직하게 썼어요. 주먹이 쥐어졌다. 꽉 주먹을 쥐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걸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내놓지 않다가 당당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란 거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요. 엉뚱한 거를 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안 여기에 쭉 들어있는 8월 9일 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저 장면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내가 제출한 걸,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갈기갈기 찢었다. 주먹이 쥐어졌다. 라고 비판을 한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를 모욕하고 야당 의원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며 조 전 장관의 저 같은 행동을 비판하는 평가도 상반되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재수 의원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장면 다시 한번 보시잖아요. 오랜만에 봤네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참 이게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저도 이제 뭐 저희 상임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설사 이제 아무리 화가 나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가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출석시켜놓은 장관을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면박을 준다거나, 또는 반말에다가 때로는 뭐 이게 참 이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죠. 김진태 의원이 설사 국회를 모독하고 야당을 무시했다. 그게 설령 사실을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이게 소리를 집어 째가지고 던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가능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될 선은 좀 지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했다. 이재명 기자. 그럼 김진태 전 의원은 저거 왜 찢은 겁니까? 당시 상황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국 딸의 출생 신고가 바뀝니다. 정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9월생이었는데 91년인가요? 1991년 9월생에서 91년 2월생이 9월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과연 뭐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지만 그게 이제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를 늦춘 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2월생이 되면 그 90년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그래서 나이를 일부러 늦추려고 2월생을 9월생으로 바꾼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그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출생 장소라든지 신고인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누가 신고했는지. 근데 왜 그걸 요구했냐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부친이 원래 9월생인데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2월생으로 신고한 것 같다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이었고 그렇다면 그 신고인이 조부로 돼 있다는 게 맞을 테니까 그래서 달라고 했던 건데 이제 그 등록부 대신에 가족관계 그냥 신고서죠. 가족관계가 쭉 나와 있는 걸 주니까 거기에 이제 출생 기록 장소라든지 신고인이 없으니까 이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글쎄 제가 볼 때도 약간 뭐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찢는 건 좀 과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했던 자료가 오지 않은 것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인사청문회라든지 국감에서 많이 화냈던 게 사실은 다 자료 때문입니다. 자료를 본인이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다라고 많이 화를 내지만 저렇게 가장 과도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것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의 의혹 중에 본륜가라고 해서 그것도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 저것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을 텐데 저걸 콕 집어서 조국의 시간에 기록한 것도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그런가 하면 본인을 비판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코멘트도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많네요. 금태섭 의원. 내게 언행불일치 질문한 것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지만 민주당과 문정부를 맹공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망하지 않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코멘트. 2016년 인터뷰에서 새누리는 못 간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빨간 점퍼 입었다. 국민의힘이 문정부보다 공정한가? 라고 묻습니다. 윤 전 총장과 제3의 길을 가려는 듯 그 종착지가 어딜지 짐작해 본다. 라며 금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면 들어보시죠.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의 저 날카로운 질문은 써서 읽었어요. 왜 써서 읽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서 물어봤는데 민주당 소속으로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써서 정제된 상태에서 요지만 질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굳이 굉장히 잘한 질문이었는데 조 전 장관이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태섭을 콕 집어서 조국의 시간에서 조목조목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 빨간 점퍼를 입었다. 국민의힘이 문정부보다 공정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인식에는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는 정당, 전혀 공정하지 못한 정당, 있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시장 25기 자치구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하게 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은 가장 준엄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 권력이 잘하고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심판하죠.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정말 눈높이에 맞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못난 정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었던 많은 행동,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행동이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참 못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굉장히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정제된 언어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질문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요.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이 논문, 지도 교수와 지도 제자 사이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화제가 됐던 바 있었죠. 금태섭 전 의원이 했던 이런 젊은 층들을 대변하는 마음들을 받아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내용을 존중하고 당론과 다른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금태섭의 길이 참으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그런 정치인이 당대표가 됐더라면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도 마지막 끝내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는 글들을 조국의 시간에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더 참담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비대위원회 개인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특별한 감사라고도 기술이 된 조국의 시간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군요.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나를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해줘서 고맙다. 조국 소대라는 꼬리표 받았지만 재선도 성공하고 수석 최고위원 되지 않았느냐라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김종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사실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죠. 사건 관계자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그게 맞냐고 지금. 그러니까 조국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야당 판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정당하고 감싸고 말이야. 내로남불도 따로 왜 윤수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내가 조국이야 내가? 국장님. 내로남불도 유분수지라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발끈하면서 내가 조국이냐라고 되물었던 대목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의 시간 이 책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면서 엇갈리고 있다, 갈라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 지금 그 이야기 넣을 때가 아니고 민심경청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2일날 전체 대국 및 보고를 할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발언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국의 시간 놓고 갈라진 여당. 정청래 의원은 옹호 5건 주문했다. 조홍천 의원 또다시 조국 수렁에 빠질 수 없다. 부정적이에요. 김종민 의원 고마움을 받았는데 관망, 노코멘트. 재판 지켜봐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난감해하는 박성배 변호사님. 조국의 시간을 두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시간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권에서는 이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는 게 결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본인의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겠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나로 인해 당과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장 발표를 미룬다면 결국 당과 청와대가 그 부담을 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런 상황보다는 내가 직접 나의 의지를 밝히고 충분한 해명을 해야 이 해명을 두고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갑론을박 과정에서 나의 해명이 충분히 소화되어서 적절하게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이제 공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분들만 3분 모셨습니다.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뭔가 방송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쌈 최재형 감사원장. 뜨겁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요. 강압감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최 감사원장이 왜 가만히 있느냐 야권에서 대권주자를 언급하는 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이 이용구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최근 살펴보겠고 세 번째 핫쌈은
P4G 개막식 영상이 논란인데 서울 소개에 평양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상.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있는 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강압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뉴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최 감사원장 본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 나타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을 신뢰한다는 입장 내놨어요? 이번 수사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내부 절차에 따라서 이해한 거다. 처리한 거다. 원칙에 따라서 균형 잡힌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을 신뢰한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야당에서는 중앙지검,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거기서 강압감사와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친 감시자를 억압하면 되겠느냐, 정권 차원에서. 라고 야당은 비판하던데 그 논란에 대해서 최 원장은 야당 말처럼 맞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다. 검찰을 신뢰한다라는 답변 내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는 공직자로서 아주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 답안이다? 예, 아주 모범 답안이고 저기에 크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일단은 수사기관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배당이 되고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또 이게 감사원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위에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최재형 감사원장 말씀대로 이 검찰을 신뢰한다. 그 정도 멘트는 고위공직자로서 극히 정상적인 멘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주자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권 인사. 지난주 초 김종인 전 위원장 측 인사가 최 원장 측과 접촉해 만남을 주선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현재 감사원장의 직책에 있고 본인이 그런 활동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자꾸 정당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한다는 건 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본인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본 적도 없고 없죠. 예. 본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권 일각에서 계속해서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여당의 윤건영 의원은 최재형 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함께 보시죠. 현직 감사원장을 선수로 호출한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이거는 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왜 가만히 있냐? 이건 최 원장을 향한 비판. 국민의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부를 흔들고 싶어도 현직 감사원장을 통해 정권을 흔들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비판의 메시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딴 러브콜에 최재형 원장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20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권 출마와 관련된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단호히 거절한 거 아니다. 가능성을 부인한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야권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최 원장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주변의 전언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주변 전언.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변부의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한 말씀 드리면 이 주변부는 항상 저런 덧갈린 전언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전언에 너무 우리가 크게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고 주변부의 관측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릴 텐데 자, 야권의 비대위원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자,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네.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로 진지하게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권 주자, 대권 주자. 대권 주자로. 예, 예.
비대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안 했다? 예.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부 국민의 마음들이 모이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타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일국의 국가를 이끌어가게 되는 최고 통치자를 뽑는 일인데요. 국민들이 원하고 마음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그 힘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정치나 지도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국민의 마음대로 얻지 못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행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날 어목했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월성원전 감사 등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탈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의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진 것 아니냐 그 용기에 대해서 아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인 본인 선택이고요. 앞서 이제 민주당의 한 인사가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을 대권 주자로 불러내는 게 정신이냐 제정상이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하다가 국무총리로 넘어가게 됐던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도 숱하게 차기 대권에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돌아가기도 했죠. 아니야 다를까 후임 총리가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밖으로 그만두고 나가서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행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현직 감사원장이 나오는 것도 현직 국무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듯한 오해를 받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국민들이 자꾸 상대방에 대한 모순된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내로남불 운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정상과 정도를 찾아서 정치권의 행보들이 잘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도 그런 쪽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영입을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군요. 두 번째 핫쌈, 이용구 사건입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국수본이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거짓말을 했죠.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보고받았다라고 하고 알고 봤더니 3번 보고가 이루어졌던 사실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도 보고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본부장이 서초소와 경찰청 실무자간 보고를 이루어진 걸로 안다. 정식 보고나 수사라인 보고가 없었다라고 경찰청, 본청에 보고되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 상부기관 보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둘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형사 출신의 박성일 변호사님. 이게 형사 출신이라고 혹시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경찰의 말도 거짓말이고 상부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결과적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청은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고 싶어도 아니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이 사건은 애초에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됐죠. 112 신고가 접수되면 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 출동한 파출소 경찰들은 초동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경찰서에 인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파출소 경찰들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이 밤 사이에 여러 신고 사건이 접수되죠. 그러면 그중에서 이 주요 사건은 파출소를 담당하는 부서인 경찰서 생활안전계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보고를 합니다. 서면 형태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주요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역시 서면 형태로 경찰청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까지 서면 형태의 공문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서면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두 보고도 여러 차례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굳이 서면에 남기지 않고 구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비밀스러운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남기긴 뭐한데 반드시 보고해야 될 때는 이런 일이 저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계를 통해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간 구두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드러난 정황이죠. 또 다른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출소 직원들이 초동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게 되면 경찰서 형사팀이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간 수사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수사관 외에도
담당 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초소 형사팀장을 소환했다고 검찰이요? 예, 검찰이 소환했다는 것인데 이 소환했다는 의미는 일단 수사 실무자 그 바로 윗 라인으로서 보고 라인에 대한 조사를 예정해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더 큰 의미는 경찰서의 담당자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적어도 이 경찰서 팀장과 상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사건을 반의사 불벌죄인 일반 폭행죄로 다루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내사 종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외압이 이루어졌다면 외압은 경찰서 담당자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서 팀장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팀장에게 혹시 외압이 이루어진 여러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 그 윗선을 수사하기 위해 팀장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팀장 수사에 이어서 그 보고라인, 통화 기록 등을 통한 인지 시점, 또 다른 외압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삼은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회의죠. P4G의 개막식 영상 중에 일부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갑자기 평양이 나온 겁니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유행어도 세간에 있었는데 평양이 거기서 왜 나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인 줄 알았는데 여의도인 줄 알았는데 일단 선 모양이 좀 달라요. 쫙 줌아웃 되면서 휴전선 이북에 있는 평양의 능라도 주변이구나. 이렇게요. 라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영상은 P4G 개막 영상입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후 다시 여의도로, 한강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수정하지 않았겠죠. 이 말은 분명히 개막식 영상에 평양이, 서울 대신 평양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망신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 개최지 서울 소개 때 남산, 광화문, 한강에 이어서 평양 능라도 위성사진이 등장합니다. 국제망신이라는 지적. 누리꾼, P4G가 평양이냐? 이건 고의다! 라는 누리꾼의 반응이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고요. 이 논란에 행사를 주관했던, 기획했던 탁현민 비서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P4G는 저희가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좀 묻혔어요, 지금. 그런데 P4G는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첫 번째 다자 환경회의인 거예요.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것도 큰 행사지. 굉장히 큰 행사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주관했던 국제회의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래 기술이 다 접목돼 있는 회의로 만들 겁니다.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실수다. 그게 왜 흠이냐. 전지구적 인류적 목표 다룬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떠냐. 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리허설만 서너 차례 수십 명이 영상 봤을 텐데 아무도 못 걸러냈다는 건 납득 불가라는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재수님, 만약에 조선일보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 해명이 저렇게 정말로 해명한 게 사실이라면 조금 논란일 것으로 보이는데 외주 제작사가 실수했네. 바로 수정했다. 의도치 않았다. 라고 해명했으면 논란이 그냥 종료됐을 텐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떠냐. 그게 왜 흠이냐라는 뒤에 붙은 말이 지금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개막식 행사에 수정 없이 나간 건 아니죠. 수정해서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수정 안 돼서 나갔다고 합니다. 수정 안 됐어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주관을 하는 국제 행사 중에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에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회의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뭐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뭐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또 뭐 평양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논란을 더 키울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뭐 단순한 실수고 어떤 큰 틀에서 행사는 잘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거는 점검을 좀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보완할 것들을 챙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정제된 해명이 좀 필요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준석 현상을 두고 특별한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경선을 치르려면은 절대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냥 버스는 출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순간 나경원 의원께서는 머리에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제가 윤석열 후보를 특정해서 말한 것은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우리 후보만 출발을 시켰다가는 다른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겠습니다. 저도 나경원 후보의 경우 좀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당이 먼저 뽑고 출발한다 예를 들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동안 유승민계라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그런 걱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준석 현상을 두고 어떻게 해석이 나올까요? 여야의 재선 맞수 두 분 의원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소개해드렸고 맞수로 나오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는데 네. 어제 토론을 전후로 뭐랄까요? 이 70%의 비율로 반영되는 국민의힘 당내에 책임 당원들의 민심이 좀 술렁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을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나경원 후보의 입장과 기다릴 필요 없다, 버스 문 닫고 출발해야 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까지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사실 다들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우리 당은 국권대, 민주당은 신권대, 이제 새로이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보자는 그런 심리들이 이런 이준석 현상을 가져온 것 같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당은 우리 당내에 있는 대권 후보자들도 중요하지만 반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당이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 외부에 있는 반 문재인 그런 연대를 저희가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앞서 나왔던 뭐 최재형 원장, 윤석열 총장, 김동연 부총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우리 당에 와서 같이 우리와 협력해서 경선을 하고 그것도 공정한 경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의 그 버스로는 먼저 출발하겠다 그런 것은 당내에 있는 인사들한테 상당히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제일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고 또 곧바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입당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면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고 먼저 어떤 기득권을 점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것은 조금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공정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좀 큰 틀에서 통합과 화합을 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당원들이 상당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 당원들이 이제 결정적인 투표를 할 거고 70%가 반영될 텐데 버스 문 닫고 떠나겠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이 버스로 온 이후에 실제로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두 분께 들어보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를?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처음에 사실 주호영 대표가 먼저 출발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좀 그 원내대표 하시면서,
선거도 이겼고 또 이제 당원들과의 어떤 그 접점이랄까 교류가 많아서 좀 유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뜨면서 또 나경원 후보하고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한 50대 50으로 여론조사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알 수 없다는 거군요. 예,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는 많이 나오지만 예, 우리가 당원 70% 그다음에 여론조사 30%인데 물론 당원의 마음, 당심이 민심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은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예. 이번 당대표 선거도 중요하지만 차기 정권 교체가 정말 메인 게임이다. 정권 교체를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두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한테 좀 표가 갈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꼰대가 돼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막 열광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 이준석 후보 막 업고 댕기고 싶어요. 예. 우리 당을 37.4%라는 지금 지지율로 지금 끌어올렸거든요. 너무 고마운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서는 나경원 대표처럼 그 좀 안정감 있는 분이 당대표를 하고 대신에 이준석 후보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혁신위원장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당의 혁신과 개혁, 정치권의 변화를 이준석 후보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요. 분명한 것은 이 버스 문 닫고 떠나자라는 이준석 후보의 뭐랄까요? 요 발언 이후에 당심은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발언도 주셨습니다. 상대당에서 전재수 의원님, 앞선 언론 보도 통해서 이준석 돌풍에 부럽고 속쓰리다라는 심정을 밝히셨잖아요. 이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이 대선과 연결지어서도 유효하십니까? 일단은 이준석 개인을 띄운다거나 부럽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준석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이것이 상당히 이제 부러워할 만하죠. 그리고 이것이 여든 야든 이 당대표를 뽑는다든지 대선 후보를 뽑는다든지 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해주고 또 참여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대표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제3자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발짝 들어서 가만 보면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선거는 끝났습니다. 두 분이 지금 결과 관련돼서 엇갈리는 경우. 이거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마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쯤 되면 대개의 경우 선거가 끝납니다. 아마 6월 11일 날 이제 뽑게 되는데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이준석 거의 아마 표를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마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와 그 나머지가 지금 선수로 따지자면은 0대 18 아닙니까? 18선이고 0선인데 이건 뭐냐면 국민들께서 기성 정치인, 기존의 정치인들 전부 다 싫다는 겁니다. 예. 전부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아무 경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기성 정치인이 더 싫은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도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뭔가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께서 기성정치권을 저렇게 불신하는지, 저 불신을 과연 어떻게 건너뛸 것인지, 이러한 우리가 교훈을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여야 막론하고 이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복귀를 해서 부럽다. 한 단계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조금 한마디 좀 첨언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선이 재미없어집니다. 첫 번째 아마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우리 경선 끝났다고 해서 재미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6월 10일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준석 후보가 지금 약간 경륜이나 아직 리더십에 대해서 확인이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른 후보들 대권 후보들 쫙 불러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이 확인이 안 된 우리 이준석 후보를 좀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이 함정을 파고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그 이번 효과에서 이준석 효과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우리 당이 좀 더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 좀 경륜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탁 던져드리면. 자, 요거 토론회 한번 들어보고서 바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파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동안 유승민계라고 이렇게 분류되었는데 저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는 개파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력 없으면 말해야지 누구를 등에 업고 무슨 대표를 하겠다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윤모 우리 당에 한때 후보를 했던 분인데 그분과의 특선 관계가 있어요? 저는 뭐 저희 아버지가 특선 관계가 있고 제가 뭐 주호영 대표님 등과 함께 바른정당에 참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바른정당계로 불리는 개파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뭐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지금 것도 아닙니다. 유 의원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거짓입니다. 저는 유 의원의 사무실에 어떤 뭐 제 물품도 놓여있지 않고요. 인터뷰할 때 몇 번 그 장소를 썼다는 이유로 사무실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원구 상계동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전지수 의원님께 잠시 후에 함께 합쳐서 좀 여쭤보겠고, 이양수 의원님. 네. 유승민계다. 네. 어제 저런 얘기 나왔어요. 뭐 사무실도 같이 쓴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뭐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개파? 유승민계다? 네. 유승민 의원만 유리해질 거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개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개파는 하나도 없고 이제 유승민계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옛날 의미의 개파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삼김 정치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금권 정치할 때나 이런 식으로 개파 관리하는 그런 건 없어요. 끈끈한 조직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뭘 할 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의총 소집할 때도 12분이 연명을 해서 냈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 주변 분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할 때,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할 때 유승민 의원이 추천하신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당협위원장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모일 때 좀 모이고, 좀 유사한 목소리를 내시고 이래서 저희가 유승민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주 엄밀한 의미에 의해서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협력하는 관계에 느슨한 관계의 협력 조직은 우리 국민의힘에 하나의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수 의원님께 아까 못하신 답변 해주시고 이 개파 논쟁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여의도를 이제 취재하는 기자분들 자주 묻거든요. 진짜 없냐고, 개파가 진짜 없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우리 이양수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전통적 의미의 개파는 사실상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전에 전통적 의미에서 개파는 뭐냐면, 뭐 자리 챙겨주고, 공천 보장해주고, 이 말하자면, 이게 개보원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뭔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이익이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보보스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파는 전통적 의미에서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후보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부럽다 응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패러다임 수준에서 이제 세대 교체 꼭 필요하다. 왜냐면 여야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 보면 굉장히 젊었습니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보십시오. 이 경제 주체의 변동은 반드시 정치 주체의 변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2030 세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대한민국 운명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화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응원을 드린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예, 그런 만큼 저희도 더 이제 뼈를 깎는 국민들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야 모두 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주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또 특히 이양수 의원이 와서 했어요. 전당대회 끝난 거 아니다.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좀 기억에 남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여러분을 더 빨리 그리고 여러분을 더 오래 만나 뵙고 싶어서 8시 50분부터 돌직구쇼 시작하고요. 100분간 무려 생방송 100분간 돌직구쇼를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8시 50분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김재의 돌직구쇼 시작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친절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